그러면은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 훈육이 어려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ifficult child라는 거는 작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오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difficult child라고 그래요. 기질적으로. easy baby는 뭐예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흥얼흥얼하고 우는 애는 easy baby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자, 까탈스러운 애기들은 이게 정말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브라젤턴 박사에 의하면은 과잉보호를 하다가 나중에 훈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0세부터 훈육을 시작하라는 거지. 오케이? 예. 근데 2세, 3세까지 과잉보호를 해놓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 맘대로 내 세상에 돌아가는구나. 내가 울면 엄마가 와서 안아주는구나. 내가 울면 아빠가 와서 놀아주는구나. 이렇게 대놓고 이제 3세부터 훈육을 시작해요.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더 뒤집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0세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냐? 0세부터 울면 쟤 앉아있으니까 6, 7개월이야. 기다리세요. 엄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뛰어가지 말라는 거야. 기다리세요. 오케이? 예. 왜? 4개월 된 아기는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얼굴이 없으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6개월이 되면 목소리만 들려줘도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조그만 집에서 사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달가닥달가닥 하는 소리, 엄마 목소리가 잘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울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애기들이. 아무튼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애가 머리를 박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 되죠. 어머, 부엌에 냄비가 넘치네, 내 정신 좀 봐. 그래서 관심을 안 주시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머리를 박으면 어떻게 해요? 다가가게 되죠.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공부하셔야 돼. 애기 없다 그러셨죠? 미리 공부하세요. 옆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호하게 누구를 해칠 것 같아 한데 안 돼 할 땐 뭐라고 프레스하면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오케이? 응. 너는 하고 싶은 심정 이해해. 하지만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건 아닌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허락하지 못해주기 때문에 미안해요. 오케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단호함. 너무 뒤집어 엎을 때는 양손 잡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안전문을 꼭 사시면 좋겠어요. 이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알아요. 엄마가 체력이 안 된다는 걸. 그럼 이게 약점이 돼. 그럼 애는 더 기고만장해서 머리 위로 올라와요. 안전문을 나는 열 수 있고 애는 열 수가 없죠. 거기 좀 기다리세요. 자, 미안해요. 엄마 바빠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훈육이야. 이게 좋은 거지. 너 왜 머리 박어? 자꾸 다가가서 엄마가 박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가 박지 말라 그랬잖아. 왜 머리 박어? 왜 때려? 동생을 왜 또 때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니까 결국은 심하게 때리게 되고 욕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 애가 때를 부릴 때는 어떻게 한다? 침묵이 더 좋은 훈육의 방법이다. 안전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든지 애기를 집어넣든지. 자, 훈육에서 애가 대굴대굴 구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가가지 말고 멀어져라. 그 다음에 바쁜 척해라. 안전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이것이 훈육의 기술입니다. 막대기를 흔들면 친구들이 다치잖아. 3세, 4세 이전 애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건 발달기적 특성이에요. 애기들이 엄마가 오면은 반가워서 자기 머리를 이불에다가 박고 숨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시죠? 왜? 자기한테 자기가 안 보이니까 엄마한테도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안 돼. 거기까지. 너무 긴 설명 필요 없어요. 5세 이전의 애들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이 지연이 되는 애들이 훈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생을 때리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을 줄게. 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기 귀에 어떻게 들어와요? 동생을 때렸으니까 아이스크림 줄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애기하고 오해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말아라. 특히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5세 이전에 애를 데리고 강의하지 말아라. 짧게 안 돼. 기다려. 이 정도만 훈육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훈육은 뭐고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은 뭐냐?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 저희 할머니 이북 분이십니다. 저보고 맨날 그 가시네가 그랬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것이 욕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지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아이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한 조사 결과인데 말대꾸, 떼쓰기, 투정 이런 것으로 이건 진짜 학대를 해서 그 법정에 갔던 사건들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건이 뭐예요? 얘가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훈육에도 모든 것에 정상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 끝은 과잉보호죠.
여자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결국 학대 방임을 하거나 과잉 보고 애가 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막 해주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의 두 개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성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된다. 근데 과잉 보호를 한 사람은 사랑을 줬다라고 또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것이 무엇이 과잉 보호고 무엇이 학대라는 규범을 아직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아이 입장에서 difficult parents가 어떤 parent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얼굴 표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없을 때 아이 입장에서 very difficult parents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소통하기가 힘든 부모예요. 이분의 얼굴 표정 보시죠? 예, 이 표정을 여러분의 이미지로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예, 이런 표정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때 이 표정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손자를 키우실 때만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라도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저렇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애기한테. 오케이? 그래서 애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말, 버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과 목소리의 베리에이션이 변화가 없는 분일수록 소통이 이래서 어렵구나. 내 아이도 나하고 소통하기 어렵구나. 나는 노력하고 있지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모방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 그랬어요 라고 하면 얘도 아이 그랬어요 라고를 모방할 수 있어.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특히 경상도 대구 그래 밥 묵자 뭐 이거라며요. 뭐 세 마디라며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짧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의사소통하기 힘든 부모는 누구냐?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보통 누가 그럴까요? 엄마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은 과잉 보호를 하다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내고 미안해 하고 과잉 보호하다가 짜증을 확 내고 이것이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입니다. 아마 아내가 아기를 낳고 신경질이 더 많아지고 특히 육아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에 아내분들이 감정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도대체 엄마가 언제 나를 예뻐하고 언제 화를 낼지 예측이 불허해요. 예측이 불허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하죠. 그 다음에 아이 입장에서 어떤 부모가 힘든 부모겠어요? 욱을 하는데 너무 크게 욱하는 거지. 그래서 격렬한 분노를 가진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냐면은 얘가 36개월인데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36개월짜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자주 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예요? 마음의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애긴데도 36개월이고 5살이고 6살이고 13살이고 14살이건 간에 아이죠. 아이죠. 나는 걔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근데도 자꾸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느끼셔야 돼? 나는 마음의 나이가 어리구나. 그래서 무시한다고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느낌 들 때 욱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사람은 덜 욱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규범이 너무 좁을수록 아이 입장에서 difficult parent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게 건드려졌기 때문에 격렬한 욱이 일어난다는 게 이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가시면서도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와 관계가 힘든 게 과연 내가 difficult parents인가? 부모로서 아이 입장에서 difficult parents인가? 아니면 내 아이가 difficult child인가? 과연 문제가 내 아이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50이 있고 내 아이에게 50이 있는가? 아이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아이 입장에서 과연 나는 이지 부모인가? difficult parents인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아이가 difficult child인가 easy child인가를 한번은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훈육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훈육하기 전에 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아기랑 놀아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죠. 놀아주지 않아 놓고 훈육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 쉬운 아이를 키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을 들으니까. 근데 그 저희 아이가 3살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맡겼는데요. 이 눈썹을 계속 뽑는 버릇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병원을 갔는데 분리불안증 진단도 한번 받았었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아이가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이거는 못 고쳐요. 자, 볼게요. 지금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모든 원인을 환경에서 찾아요. 소아정신과는. 전 거기에 반대예요. 이 우리가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이걸 뜯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자기 몸을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귀를 만질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줘버리잖아요. 하지마 하면 이걸 더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빨거나 그런 좀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들 있죠. 했을 때 관심을 안 둬야 되는데 초보 부모가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학자 교수가 이제 자기 둘째를 놓고 첫째만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애들 똑같이 6살 지나서 아빠를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껌뻑껌뻑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되게 유능하신 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관심을 주고 하지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한 거지. 거울 앞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계속 누가 더 많이 깜빡거리는지 해볼까 한 거지. 해봐. 그게 애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놀이처럼.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부터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많은 애를 다루는 사람은 그런 방법도 써볼 수가 있는데 초보 부모는 일단은 그게 내 눈에 거슬리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걸 한다고 해서 얘가 엄청난 건강에 위협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손가락 빠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이거를 관심을 두지 마세요.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해줘야 돼. 그런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네. 지적질 절대로 하시면 안 돼. 할수록 강화돼 그거는. 애기랑 요즘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하면은 뭐 해줄게라는 식의 대화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네, 둘째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둘째가 생기면서부터 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하게 씻으면 마트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네, 그건 문제 될 거 없어요. 선천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기질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런 애들은 배려해.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저는 전혀 나쁘지 않은 양육 태도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하게 느끼실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 훈육하면은요, 뭔가 혼낸다, 소리친다, 꾸짖는다, 혼난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자존감을 가져다가 소통과 훈육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제가 자존감 수업을 책을 썼거든요. 결국은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나 소통이 자존감 키우는 거하고 꽉 맞물려 있는데, 훈육을 하는데 자존감과 뭔가 배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쭉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재밌게 아무 생각 없이 보세요. 아직 못 본 분 계시죠? 짧아요? 몰라 나 어떡해 그랬더니 자 가르쳐 줬어요. 자 여러분 이걸 봤습니다. 자 저걸 보고 그냥 솔직한 느낌. 귀엽다. 네. 순수하다. 그리고 귀엽다. 그렇죠. 여러분 남의 자식은 귀여워요. 제가 내 자식이에요.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답답한 놈. 그렇죠. 맞아요. 자존감과 훈육과 제대로 된 대화 소통을 하려면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너무 귀여워 이런 모습.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나라 이건 괜찮은데 그죠? 네, 내 자가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It's mine, 소유, 내 거.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해야 돼요. 남의 아이한테는 훈수를 둬요. 내 아이한테는 어때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EBS에서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마세요.
3분 후면 치운다? 그럼 치우세요. 그럼 막 치운대요. 근데 막상 현실로 가면 어때요? 한 숟갈만 한 숟갈만. 오늘 자녀와 내 가족과 잘 소통하고 싶다면 하나 HQ 유머 쿼션트, 휴머니티 쿼션트. 사람요 인간적이어야 웃을 수 있고 인간적이어야 잘 키울 수 있어요. 애들은 웃기는 말 한다고 하고 지가 먼저 웃고요. 그래서 막 답답해.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를 하나도 웃기지 않게 하고 저 혼자 계속 웃어요. 그게 아이예요. 아이의 발달 특성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기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반응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 떨어져요. 어머 그까지 웃기는 거에 자존감. 내가 무언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딴에는 했는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시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크게 호응해 준다. 아까 제가 첫 번부터 반응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HQ 두 번째 부모님이 가져야 될 Q. 자존감이요? 별거 아니에요. 공감 지수예요. EQ, 이모셔널 쿼션트. 근데 제가 앞에 밑에다가 엠패시라고 했습니다. 심패시라고 해도 돼요. 이게 뭐죠? 공감하고요. 연민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측은지심. 세상에 저게 얼마나 갖고 싶을까? 그냥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갖고 싶긴 하겠다. 5살 너한테는. 하지만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약속은 했지만 네가 저 견물생심, 어른도 견물생심인데 얼마나 갖고 싶을까? 하지만 안 돼요. 그리고 쳐다보고 계세요. 너 두고 간다. 두고 간다고 해서 애 약 올리지 마시고요. 두고 가는 순간 뭐가 되느냐? 방임이 되고 학대가 되는 거예요. 두고 갈 거예요? 안 두고 갈 거예요? 안 두고 갈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괜히 그런 말 하면서 속 풀어. 그 다음에 애한테 계속 약 올리고 애가 계속 울게 하고 그 다음에 실컷 아빠 엄마 진 다 뺀 다음에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훈육 패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EQ는요 갖고 싶겠다예요. 그걸 공감해 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 공감해 주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 안 돼요 해요. 제가 청중 분석 겸 들어갈게요. 0세에서 3세 자녀를 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어머 몇 살이에요? 2살입니다. 2살이에요? 어머 세상에.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 잘 키우면 앞으로 88년 행복합니다. 3세에서 7세 손 좀 들어보겠습니다. 7세까지. 유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네, 진짜 두 번째 품 안의 시기예요. 잘 오셨고요. 이때 소통 잘 잡아놔야 됩니다. 20세 넘어서 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대화예요. 요즘 만져봐. 대화하지 마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화할 때 꼭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작정. 내가 모처럼 얘랑 좀 얘기 좀 해야지.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애 반응이 어때요? 왜요? 이러고 어느 순간부터 살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태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앉아갖고 껐덕껐덕해. 근데 걔가 실수로 스마트폰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만지면 어때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랑 무슨 대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연령별로 부모의 명암이 있고 연령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왜 2살, 3살 7살 잘 오셨다고 했냐면은 기초 공사 진짜 튼튼해야 될 시기거든요. 오늘 젊은 엄마 아빠가 오셔서 저 너무 반가워요. 자, 이제 13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손 좀 들어볼게요. 아까 7살, 2살도 다 함께 들어가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요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말 통하는 시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초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4학년 사춘기병. 이거는 호모 중딩쿠스라고 중학생하고 조금 다른 사춘기예요. 정말 신인류가 되기 전에 이상하게 지금 막 뭔가 자기가 다 컸다고 믿는 시기가 몇 살이냐면 11살. 근데 이때 학교에서도 학습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초3과 초4는 엄마 아빠가 가르치려고 하다가 약간 포기할까 할 때가 초4예요. 호모 중딩쿠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남의 아이 보듯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거든요. 20세 이상 들어보겠습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은요,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부모의 명함의 직함이 달라지고 직책이 달라지고 책임이 달라져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들이 다 내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해서 20살이 돼도 안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지금 현재도 꾸려가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랑 90년의 동반자 90년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요. 부부 행복. 전문가로서 장담컨대 부부가 행복하면 부부는 곧 부모죠. 아이들 입장에선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가 잘 커요. 저의 선배, 저의 동료, 저의 후배, 많은 상담자 가족들을 봤을 때 결국은 부부 행복이 답이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훈육과 대화와 소통에 관한 이야기하지만 가장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은 부부 행복이에요. 성능 좋은 용수철을 한번 좀 눌러보십시오. 한번 꽉꽉 잘 안 눌러져요. 꽉 눌러보십시오. 그래도 눌러지죠. 이거 놔주세요. 탁! 얘 튀겨나가요. 사춘기 겪어요.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속도 썩이고요. 말도 정말 안 듣고요. 막 뭔가 꽉꽉꽉 눌러져요. 그렇지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이가 괜찮으면요. 그 힘든 거에서 어느 날 탁 놔도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해요.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가 괜찮으면 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냐고 말하면은 바로 회복 탄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90년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는 거죠. 건강한 결혼관, 건강한 성생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학습한 대로 삶을 꾸려가거든요. 모욕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없지. 오, 엄청난 말입니다. 너 그 성격 고쳐. 엄마 아빠니까 받아주지. 오 마이 갓. 그 말 안 돼요. 그거는 아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성격, 성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저 보세요. 우리 모두 기질이 있습니다. 빠른, 그러니까 굉장히 불같은 기질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느긋한 분이 있어요. 타고난 게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어떤 애는 똑같이 혼나고도요, 10분도 안 돼서 헤헤거리고 오는 애가 있어요. 아빠! 이런 애가 있고요. 똑같이 혼났는데도 하루 종일 저 구석에 가서 앉아있는 애가 있어. 어머,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내 아들이지만. 10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 엄마 먹을 거 줘. 그럼 좀 이뻐요. 왜냐면 혼내놓고 미안하잖아, 부모도요. 그럴 때 와서, 근데 그거 성격이에요. 근데 가서 뭐래요? 너 왜 삐쳐 있어? 형 봐. 간식 먹자고. 싫어. 그럼 더 밉죠? 됐어. 계속 삐쳐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안 걸고. 동민아, 먹고 싶으면 와서 먹어. 이렇게. 기회만 주고 끝이에요. 그렇다고 제 원래 저러니까 그냥 놔두자. 그럼 방임이에요? 가서 관심은 보여야 돼요. 싫어. 안 먹을 거. 그러면 네 손해지. 이러고 오시면 안 돼요. 걔 손해인 거 알아. 아는데 지금 자기 자존심상, 자존감상이 아니라 자존심상 거기 가기 싫어. 왜? 아까 나 억울하게 혼났거든. 똑같이 혼나고도 억울한 아이 있고 안 억울한 아이가 있어요. 왜 쟤는 저러는데 너는 그러냐고요? 타고난 게 그래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 부모가. 그걸 뭐라고 하죠? 기질. 기질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모욕을 줄 때 계속 막 성격, 기질적인 걸 하는 분 계십니다.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화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려주셔요. 근데 화나면서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어떻게? 뛰지 마, 뛰지 마. 넘어진다.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선 서 있어야 돼. 무빙 워크 있잖아요. 마트 가면 거기는 걸어도 안 되는 곳이잖아. 왜? 그러면 약속이야. 더 필요 있어요? 약속이요. 왜 약속했어? 그럼 이제 막 호기심 막 3살, 4살 때 왜? 왜? 그러죠? 그럴 땐 귀찮아 하지 말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 있죠? 훈육받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핵심.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면 자기 가슴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떼지 마세요. 나 실력 있나? 뭐래요? 실력 있대요?
그런 분들 떼시면 돼요. 자녀에게 실력이 있는 부모여야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엄마 아빠도 그러면서 되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 롤모델이 진짜 어려워요. 자, 잠깐 부모 유형 볼게요. 이건 가트맨 박사 거거든요. 나는 축소 전환이냐 억압이냐 방임이냐 감정 코칭이냐 요걸 조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훈육과 대화에 대한 거니까 아무래도 감정 코칭형이 좋겠죠. 무지 힘듭니다. 감정 코칭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EQ, HQ가 있어야 돼요. 우선 어때요? 남의 자식 바라보듯.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을 가지고. 그래야 뭐가 돼요? 다음 말이 나와요. 아니면 어때요? 야! 너 왜 그 상황에 참았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서 억압하게 되거든요. 훈육, 오늘 그래도 훈육이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처방전 몇 개는 해드리고 갈게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단점 내지는 뭔가를 지적하는 상황이 있을 땐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1대1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1대1로 하는 게 1대1로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적할 거라면 대신에 정당해야 돼요. 괜히 지 성질에 의해서 이리 와봐 이러지 말고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 훈육이 뭐죠? 가르칠 훈자, 기를 육자잖아요. 사실 우리도 훈계 필요해요. 자꾸 뭔가 실수하고 반복해서 잘못했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바로 잡아주다. 사람 없는 곳, 그 다음에 감정 빼고 뭐만 한다? 팩트. 계속 막 부모님의 사연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애 놓고.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러냐. 애가 하나도 안 못 알아들어. 이유는 나 혼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감정 빼고 팩트. 지금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요. 안 할게요. 만약에 애가 뭘 집어 던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제가 할게요. 던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어디다 집어 던져? 너 몇 번을 말했어? 지난번에도 하지 말랬지?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빠가 지난번에 참아준다고 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하지 마세요. 너무 길어. A4 용지로 쓰면 반 페이지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어떻게 해요? 던지지 마라. 그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우리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는 안 들려요. 이유는 기분 나쁠 때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here and now. 지금 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어제 거 얘기하고 몇 달 전 거 얘기하고 또 앞으로 너 또 그럴 거지. 너 지금 내 해놓고 다음에 또 그럴 거지. 막 이러면 애가 왔다 갔다 너무 정신없어요. 훈육의 3단계 뭐? 첫 번째요. 사람 없는 곳에서. 왜? 수치감 주지 마세요. 누구든 창피한 건 싫어요. 체면이 떨어지죠. 그럼 막 가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가요. 애들도 체면이 있어요. 두 번째, 감정 빼고 뭐만? 사실 팩트만 전해주세요. 잘못한 거. 왜? 다른 얘기 들을 겨를이 현재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것만 짚어주셔야 전체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 현명한 부모님의 훈육법. 3대 금기. 실수 공격하는 분 계세요. 실수는 실수예요. 두 번째, 강요를 통한 굴복.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알았지? 뭐 그리고 부모가 속이 시원해. 이제 얘가 알았대. 그거 아니에요. 근데요, 감정 코칭을 하려면 부모님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속이 아직도 끓고 있거든요. 근데 감정대로 하면 어때요? 부모님 속은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요. 한번 감정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감정을 풀어야 내가 안정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았어. 다음에는 안 돼. 오늘만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요. 애도 분노를 폭발하고 부모도 폭발해야 그 다음에 진정이 돼서 그 다음에 하는 거대. 그거 습관되면요. 집어 던지고 아차라 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과거사 들추기. 아까 히어앤 나우하고 반대되는 거죠. 자, 이제 PMP 마음 읽기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게 뭐냐면 역행 간섭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할 말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칭찬으로 마무리하세요. 요거는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법으로 통하는 겁니다. 엄마 나 있잖아. 그림 솜씨가 진짜 형편없나 봐. 애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솜씨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속상해요. 그러면서 괜히 그랬습니다.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림 못 그린다고 했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야, 너 왜 엄마 핑계 대? 내 핑계 대지 마. 왜 엄마 핑계 대기는 왜? 지금 엄마는 속상해. 왜? 아니 그러잖아도 엄마 나 그림 그렸어. 잘 그렸지. 봐줘. 요러면 좀 좋으련만 그림 못 그렸대. 그러면서 엄마도 못 그렸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머님 말하고 싶죠?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죠. 네. 맞아요. 요럴 때예요. 자, 근데 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엄마, 나 그림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색감이 없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나 미술 시간 잘 못했어 한 소리 들은 것도 같아. 근데 그림을 가져왔는데 엄마한테 보여주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랬어요. 엄마 나 그림 정말 형편없어. 엄마도 못 그렸댔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굳이 엄마가 뭐를 한다? 언제 그랬냐? 너는 왜 매번 못하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 핑계 대냐? 뭐 머리도 엄마 핑계 대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아이는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뭐로 생각해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자, 다 같이요. 이건 엄마는 엄마로요.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함께 할게. 시작. 무슨 일 있으면 아빠가 함께 할게. 아이 생각. 그래 나한텐 늘 부모님이 계셔. 이거 있죠? 여러분 핵심이에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겐 돌아갈 집이 있고 이게 안전감. 우리 자존감에서 안전기지라고도 하고요. 언제든지 내가 털어놓을 부모님이 계시다.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말해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항상 계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요. 내 마음속의 기질, 내 마음속의 성격, 그 다음에 인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것은 성질도 아니고 성격 같아서는 그냥 이게 아니고 뭐다? 다듬어진 전두엽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인격으로 대하는 거. 뭐가 돼도 될 거야. 뭐가 돼도 될 거야. 꼭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하고 함께 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고요. 여러분 이거 몇 년 전 통계예요. 76%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부모 교육도 많이,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학력도 높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진짜 소통도 많이 하는데 이유 있어요. 첫 번째,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졌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큼 아이에게 학대 아닌 학대라는 건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양육 태도 및 방법이 부족해서요. 즉 지독, 지정, 지독, 지혜를 잘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전에 집, 우리 집, 쟤네 집 다 할 거 없이요. 다 엉덩이 몇 대씩은 다 때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 맘대로. 그래서 누구네가 회초리가 저기 걸려 있어도 우리 신고 안 했습니다. 밑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집도 있어요. 사랑의 매. 혹시 우리 집에도 지금 있으면 오늘 당장 떼셔야 돼요. 사랑의 매면 되지 않을까? 사랑의 매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어떤 매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처럼요. 옆집에서 신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의 매도 없고요. 이제 뭐도 없어요. 정서 학대까지도 이제 학대로 들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잘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서 학대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안 먹으려면 나가. 정리 안 하려면 나가.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근데 결국은 뭐죠? 안 먹으려면 나가라는 건 나는 너가 먹었으면 좋겠다예요. 안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죠? 이거 유치원 애가 그린 건데요.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 1번째 이게 뭐냐면 제일 싫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1번째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 싫을 때 1번째 부부싸움. 보세요. 과장법 K2 입은 아빠가 뭐 부부싸움 하는데 막 입에서 빨간불 나오고 엄마는 빨래 하려고 했다만 나 가출할래요. 어떤 엄마가 가출할래요?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미지화를 굉장히 잘 그려요. 어떤 아이들 엄마 아빠 싸우면 나 귀찮아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무서워. 이것 자체가 아이를 못 키우는 정서 학대라는 거죠. 잦은 부부싸움.
부부 행복은요, 자존감, 대화, 소통 모든 것의 기본인데 이거 애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무슨 이렇게 등 돌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겠어요만 자기들 생각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요, 살다가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비법이라고 그래요. 싸웠으면 책임져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시대 지났어요. 애들 키우면서는 어떻게 한다? 애가 족이 있어서 들을 수 있을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책임지는 겁니다. 어느 날 싸웠는데 어느 날 둘이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 그럴 수도 있죠. 부부는. 근데 아이 앞에서 책임지는 건 아이가 들을 만한 공간에서, 그런데 아이가 너무 다른 일에 몰두하면 집중력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땐 항상 반드시 아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내 이름 들렸네? 그래서 귀가 어떻게? 쫑긋 레이더가 그쪽으로 가요. 그럴 때 동음 아빠, 아까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2살 옆에 놓고 감정 조절이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아까 소리 질러서 여보 정말 미안해요 동음 아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아가 불렁놀이 하면서도 씩 웃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좋아진다. 여러분, 애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서 엄마 아빠가 마주 앉아서 차 마시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림이요, 행복하다 1위예요. 진짜 싫은 1번째는 뭐죠? 싸움. 그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10살까지 뭐로 키우셔야 돼요? 립 서비스요. 립 서비스에는 눈빛도 들어갑니다. 학대의 눈빛도 들어가요. 어떤 눈빛? 저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하는 눈빛. 무시, 경멸, 됐어, 방임의 눈빛, 그럼 그렇지의 눈빛,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아이고 내가 너랑 말한다는 내가 바보지. 이런 눈빛이 결국은 말이거든요. 거기 눈빛과 뭐가 있어요? 손길과 그 다음에 말이 있거든요. 연습이에요. 말도 연습. 습관이 다 연습이거든요. 짜증도 습관, 사랑도 습관, 긍정도 습관, 부정도 습관, 남 칭찬하는 것도 습관, 투정 부리는 것도 습관, 음식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도 습관. 우리 아이가 어떤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요, 긍정이에요.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너 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매사 삐딱하게 보면 어떡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에서 아빠가 보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긴 잔소리가 필요가 없이 우리 아이 키우자고요. 많은 분들이 훈육을 야단치는 거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일 훈육을 야단치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바로 학대가 돼요. 가정에서는 어떤 훈육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되게 많은데, 훈육은 아이가 살아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훈육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와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나쁜 게 조금 독재적인 것 같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방임이었어요. 관심도 하나도 주지 않는 거. 사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최악의 결과를 가져요. 애들은 또 우리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지나친 강압이 따르게 되면 학대로 싹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훈육과 학대는 한 끗 차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 갖고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리 양육자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는 역할이 사실은 많은 교사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축으로 이렇게 5가지의 교사의 태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은 교사일까? 하나 남았잖아. 교사 편이에요. 통제도 많이 하는데
애정과 지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도 잘 알려주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게끔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교사 타입이고,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뭐 보통 4가지로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통제와 애정에 따라서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해요.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아이는 무도덕의 단계로 태어나요. 그런 옳고 그름 자체를 모르는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 자체가 말이 사실은 안 될 수 있어요. 걸음마기 정도 되면 따르기 단계예요. 상벌에 따라서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떤 제한과 불이익을 얻게 되면은 그 행동을 안 하는 요 따르기 단계가 있고, 조금 유아기에 오게 되면 동일시 단계라고 해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단계예요. 엄마가 저기 가서 이제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티슈를 이만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얘가 그걸 싹 보는 거지. 또 자기도 다음에 커피숍 가거나 거기에서 빨대랑 티슈를 이만큼 갖고 와요. 왜? 엄마가 한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동일시 단계예요. 요 시기가 이제 유아기에 주로 많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이 들어가면 드디어 아이는 내면화 단계에 이르러요. 그 전까지 동일시 단계까지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유아기 때는 따끔하게 혼냈고 아이 입에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10분 후에 그 행동을 또 했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냐. 당연한 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조절력이 잘 발달하려면 아이는 부모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좋은 모델링이 돼야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모델링이 돼줘야 하고,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와, 너가 이렇게 했구나, 그거는 참 좋은 행동이란다 라고 칭찬과 강화도 해줘야 하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죠. 뭐 모래를 사람 얼굴에 뿌리면 안 돼. 그러면 모래알이 눈에 들어가거나 코가 들어가면 다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하셔야 하고, 또 인지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3살 아이는 가르치면 그때뿐이고 좀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그걸 가지고 한두 번 말했는데, 혹은 내가 종아리 5대 때렸는데 그래서 애가 싹싹 빌었는데 왜 또 말을 안 들어?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장 많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조절력을 습득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은 열악한 환경,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에요. 애착은 양육자와 아기 간의 건강한 유대감, 친밀한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거고, 거기서 형성된 어떤 자아상과 타인상이 평생을 거쳐서, 평생뿐 아니라 자자손손 영향을 미쳐요. 그건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그렇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훈육의 기본은 뭐냐면 아이와 좋은 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훈육의 기본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사와 그리고 부모는 아이와 좋은 관계,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반드시 돼야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덕적 자기 개념, 긍정적인 도덕적 자기 개념을 정말 심어줘야 돼요. 결국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령 선생님이 이렇게 빵을 이만큼 사갖고 왔는데 애가 이렇게 딱 봤는데 자기는 팥빵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집은 게 크림빵이야. 옆에 애한테 야 이거 너 먹어? 줬어요. 보니까 얘가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저것이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칭찬을 해주자. 도덕적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만들어주자. 너는 배려심이 깊은 아이구나.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사춘기나 청소년 애들은 왜 그래요? 이걸 해요. 그러면 이제 아씨 괜히 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좋아하지도 않나 봐. 아니에요. 속으로는 걔도 진짜 헛파째지게 좋은데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히스테리도 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가 되면 아이는 규칙이 부모가 제시한 규칙에서 또래의 규칙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래의 규칙과 부모의 규칙이 강하게 충돌을 해요. 가령 학교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화장을 해야 먹여줘. 이렇게 좀 해야 그래도 너는 우리 집단의 일원이야. 너 했구나. 어머 너 오늘 너 립글로스 색깔 정말 이쁘다. 막 이거 해야 되고 어머 야 너 마스카라 어디 거야? 에뛰드 거야?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부모가 무슨 어린 것이 화장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미치겠는 거야 이 가운데서.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또래의 규칙과 부모의 규칙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조율해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때 애들은 전체적으로 뭔가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뭔가 서투르고 그리고 게으른 게 이때의 발달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훈육 상황, 뭐로 제일 많이 싸워요? 방 청소 안 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 사춘기 때는 잠이 쏟아져요. 안 일어나! 때리고 유아기 때는 그냥 주말이면 6시에 일어나갖고 엄마 놀자자고 깨우던 녀석이 막 죽어도 안 일어나. 그거로 정말 많이 싸우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초조감, 외로움, 불만 자체를 정말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수용과 인정, 용서와 처벌을 구별한다. 이게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수용한다라는 건 동조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게 수용이에요. 또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잘못은 내가 용서해 주지만 받아야 될 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잘해야지만 아까 말한 교섭형 교사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아니야 야 그건 이거야. 그러면 아이는 고집으로 맞서요. 자꾸만 너무 조급하게 바로 잡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강한 힘겨루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훈육을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은요. 감정 조절이에요. 여러분이 열받았을 때는 절대 훈육하면 안 돼요. 집이나 혹은 공부방이나 기관에 혈압계 하나 놓으시고 나의 혈압이 안정적이었을 때 나의 심장 박동수가 평온할 때 그때 훈육을 하러 가는 거지 막 열받았을 때 하게 되면 백전백패다. 늘 자책하고 후회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익혀주셔야만 돼요. 내가 훈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 쟤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 기대가 높은 것은 아닌지. 아이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좋게 말하면 안 듣는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하고 혹시 여러분도 아이를 돕고 싶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모르면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혹은 아이에 대한 어떤 걱정 어린 시선이나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 혹은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삶에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부모들은 인생 살아가며 단 한 번도 동일한 이름의 부모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과정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쭉 지켜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발달 단계를 지켜보다 보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이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건 이미 어려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왜냐? 때리는 게 쉽거든. 때리는 게 쉬워요. 안 때리고 설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과 살아가고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며
우린 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격려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했어, 역시 너야,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격려자라고 부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격려자라는 이름표를 다는 줄 아세요? 저는 부모 역할 중에 훈육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역할이 훈육자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격려자란 이름과 그 다음에 나올 상담자란 이름이에요. 격려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네 번째 심리 숙제를 돕는 사람인데 그 네 번째 심리 숙제가 뭐냐? 근면감이라는 숙제예요.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목표를 잡아봐. 그리고 내가 알아서 그 목표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이 아이는 근면감을 획득한 거예요. 약속에 대한 성취 개념, 과제에 대한 성취 개념이 훨씬 더 이 근면감하고는 맞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격려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훈육자로서는 기준을 정했죠. 그 다음에 뭐라는가? 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격려자가 칭찬을 해줬더니 애들이 목표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더라. 목표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다음 목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잡더라. 이게 바로 격려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규칙이 약간 흐릿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 그게 훨씬 더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죠. 이때 부모들의 역할은 이름을 또 바꿉니다. 상담자로 바꿔요. 여러분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앞이 아니라 뒤나 그 옆이나 뭐 뒤에서 아이들 그림자를 읽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무력한 우리 부모들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뭘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이 시기 부모들의 역할은 뭐냐? 상담자, 기다리는 자예요. 애들에게 가끔씩 던져주세요. 어떻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선생님이랑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상담자라고 합니다만 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전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불러요. 전 운디드 힐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운디드 하면 상처 입은 이런 뜻이고 힐러 하면 치유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처만 있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린 상처받은 적도 많지만 회복된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번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적 많지만 상처뿐인 운디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힐러로 살 것인가? 한 번쯤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힐러로 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있는 1인의 자격은 전 갖추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리는 아버지, 욕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학대가 무엇이고 훈육이 무엇이고 체벌이 뭔지도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부모 세대에게 컸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컸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이 세대의 반복을 한다는 건 안타깝고 아픈 일일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훈육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며 부모가 보육자 역할, 두 번째는 양육자 역할, 훈육자 역할, 격려자 역할, 상담자 역할, 그리고 동반자 역할, 이 역할 모든 부모가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프로 부모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층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우리는 프로 부모다. 프로 훈육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넘버원 아이템이 바로 뭐냐? 프라이드예요. 여기 지금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대답해도 좋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네, 그죠?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또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여러 관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특별히 아이들과의 관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실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우린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제가 물어보면 아이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 도대체 어디서 결정될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까지도 잊을 수 없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아버지의 정확한 직장명, 직급명,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써보자. 400명 중에 이걸 다 자세히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명. 불과. 그러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지금부터 아버지를 그려보자.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싹 다 자. 응? 한 번에 약을 풀어도 그렇게 자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들을 7년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집단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찾아가며 하는 연구를 우리가 종단 연구라고 불러요. 이 종단 연구를 통해서 400명 중에 289명을 이제 제대로 아버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겠다 싶은 성인이 된 20살이 됐을 때 제가 찾아갔던 겁니다.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진술들이 쏟아졌어요. 나 우리 아버지 잘 몰라요. 나 우리 아버지 싫어해요. 내 아버지도 나 싫어해요. 심지어 난 내 아버지를 증오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엄마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 애도 아둥바둥 살았을 겁니다. 그런 우리 집에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는 일터에 있었으니까. 그러니 아이들은 본 것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으니 그 사이 지점은 오해가 채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훈육에 대한 기본적인 잣대를 넘어서서 조금 더 큰 스케치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우린 지금부터 새로운 단어를 좀 시작해야 될 거예요. 얼마 전 제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매운탕을 좀 끓여주십시오. 그래서 매운탕을 딱 끓였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맛을 딱 보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제가 요리 못하는 건 정평이 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요리가 망할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죠. 야,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아들이 생애 첫 번째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뭐래도 이제 맛있는 걸 해서 먹이려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얘가 눈치까지 없어요. 얘가 도대체 뭘 한다고 이러나 하고 나중에 찬찬히 물어보니 얘네 엄마가 만물상을 본 거라. 거기서 저 요리 못한다는 걸 듣고 자기 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요리를 못해도 애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그때 딱 나왔더니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가 또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맛있는 거 다 제끼고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은 원래 누구 입에서 나왔던 말이죠? 엄마,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죠? 저는 변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었던 칭찬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던 자부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만 않아요. 사람은 딱 한 번 듣죠. 그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오늘 가셔서 제가 12시 오늘 밤 12시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께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가 바로 뭐냐?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단어 하나 고르세요. 엄마는 네모야. 아버지는 네모야. 이게 바로 그 자부심의 이름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통해 우리 아이들은 자부심이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부모의 자부심은 정확하게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우리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지금 priority라고 나와 있는데 priority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려드릴게요. 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priority라는 단어는 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이게 바로 priority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 밤 12시 되기 전까지 오늘 안에 어떤 단어, 엄마는 네모야, 아버지는 네모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넘기면 안 됩니다. 왜? 프로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선택한 내가 내일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훈육이 무엇인가? 체벌과 학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내게 와서 오늘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관계가 되고 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일생이 될 것인가, 이런 적응과 적용의 문제를 통해서 좋은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요 P, 프로페셔널 기준 3P라고 나와 있는 것에 이 세 번째가 바로 프로페셔널리티라고 하는 건데, 아이를 잘 키우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농사가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해야 되고, 특별히 최근에 농업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과학의 결과더라고요. 아이들은 농사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에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선택할 단어가, 어쩌면 우리의 문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그 반복적인 새로운 스토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앞으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속으로 멋지고 힘차고 강인하게 걸어나가게 만들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붕 마크타이넨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 이 단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오늘 선택한다면 여러분들께 어떤 내일이 올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이거야, 아버지는 이거야, 이 얘기가 나가죠. 이 이름표를 단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훈육의 방법을 저절로 찾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께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린이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